1997년 12월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직은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전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내년 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난 단란주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알바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유흥업소라는 곳에 발을 들인 나는 세상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친구가 하는 대로 친구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는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방을 안내하고 술 주문을 받고 전화로 아가씨들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가씨들이 오기 전에 친구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날라주고는 그녀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아가씨 7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화장을 짙게 하고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나 짧은 미니스커트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능숙한 안내로 그녀들은 손님들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들은 자기 이름을 돌아가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 3분은 자기 맘에 드는 아가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명을 받지 못한 아가씨들은 다시 가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만에 룸 5개가 꽉 차고 우린 죽어라 술과 안주를 날라댔습니다. 여기저기 삼촌을 부르는 아가씨들에게 총알같이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들은 우리가 가면 파트너 옆에 앉아서는 같은 레파토리를 날렸습니다. 우리 삼촌이 3월이면 대학에 가는데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오빠가 용돈 좀 두둑히 주라고요. 그러자 손님은 지갑을 꺼내어 내게 2만 원을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가씨도 오빠도 용돈 좀 주세요. 우리 삼촌하며 손님을 부추겼습니다. 그 손님도 지갑을 꺼내더니 이번엔 3만 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신 내뱉으며 난 방에서 나왔습니다.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게 2개의 방에서 내가 받은 일명 팁이라는 돈은 무려 12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이면 신문 배달을 해봤고 우유 배달도 해봤지만 한 달 내내 하고도 20만 원 남짓 손에 쥐었는데 술 몇 번 나르고 인사 몇 번 했는데 12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월급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왔는데 일한 지 몇 시간 만에 월급의 3분의 1을 벌어버린 거였죠.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가려는지 아가씨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카운터로 안내하여 적어놨던 계산서를 손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술값은 아가씨들의 봉사료를 포함해 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계산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친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는 방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방을 치우고 나니 카운터에 모여있던 아가씨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친하게 아가씨들의 이름을 부르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친구에게 귓속말로 뭐라 속삭였고 친구 놈은 뭐가 그리 좋은지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가보라 하였고 전 그 방을 나와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저녁 시간은 흘러갔고 정리를 하니 새벽 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배고파 죽겠다 하자 친구는 누나들 기다리니 빨리 가자며 절 이끌었습니다.
그 시절엔 밤 12시 이후에는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포장마차나 야식집은 새벽까지 장사를 하였습니다. 우린 택시를 타고 감자탕을 파는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내게 좀 전에 그 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 귀에 대고 속삭였던 누나가 절 귀여워서 맘에 들어 했다고요. 전 장난하지 말라며 친구를 가볍게 밀쳤고, 친구는 진짜라며 가보면 안다며 절 보며 엄지척을 해주었죠. 야식집에 도착해보니 정말 그 아가씨와 한 명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화장을 모두 지우고 청바지에 두껍지 않은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 정도로 180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들과 다시 인사를 하고 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누나들은 26살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저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거의 먹어보지 못한 저는 술을 능숙하게 마시는 친구에게 지기 싫어 똑같이 건배를 하며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술 몇 잔이 들어가니 처음 봤을 때도 예쁘다 생각했던 누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예뻐지고 있었습니다. 술의 마법인가 봅니다. 평소 말이 많지 않던 제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그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날 전 제 숨어있는 끼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술을 엄청 잘 먹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술병이 쌓이고 있을 때 친구가 화장실에 가자 나란히 앉아있던 누나 한 명이 제 옆으로 와서는 앉았습니다. 그녀는 친구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내 옆으로 와 팔짱을 끼고는 귀엽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다며 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맥박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새하얀 얼굴에 높지는 않지만 예쁜 콧망울, 사슴처럼 깊은 슬픈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새하얗고 가지런했으며 어깨는 잡으면 부러질 듯 여리했습니다. 그녀가 옆에 붙어 숨을 쉴 때마다 아주 상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향수 냄새보다 향긋했기에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누나의 가슴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아주 말랑말랑한 풍선이 팔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친구가 돌아왔고 친구는 코수숨을 치며 제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누나는 한쪽 팔을 제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고 계속해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며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고 그녀의 향기에 취해가고 있을 때 누나의 친구가 늦었으니 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누나들은 저녁 7시부터 지금이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니 9시간 가까이를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는 게 맞겠다 싶어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 팔을 다시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자긴 더 마시고 싶다고 제게 더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누나를 누나의 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럼 집에 가서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소리에 누나는 더욱 힘껏 제 팔을 안으며 같이 가자 하였습니다. 전 친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사인을 보냈죠. 그렇게 우린 택시를 타고 그녀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뒤에야 그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하였습니다. 집은 밖에와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였습니다.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 그런지 집안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몇 번 와본 듯이 능숙하게 접이식 상을 거실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그리곤 술과 안주를 냉장고에서 꺼내왔습니다. 그 사이 그녀들은 방에 들어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짧은 핫팬츠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누나가 내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핫팬츠는 누나의 새하얀 종아리와 허벅지를 다 드러낼 정도로 짧았고 티셔츠는 건장한 남자가 입어도 될 만큼 커서 한쪽 어깨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드러난 어깨로 분홍색 브래지어 끈이 보였습니다. 난 또다시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술파티는 얼마 못 가 끝이 났습니다. 제 친구가 먼저 거실 바닥에 골아 떨어져 버렸고 조금 후엔 누나의 친구가 너무 피곤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나와 둘이 남은 거실에는 그녀의 숨소리가 내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마치 마이크에 대고 숨쉬는 것처럼 크게 들렸고 그녀의 왼쪽 손은 내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고 한 손으론 캔맥주를 들고선 제게 건배하자며 절 올려다보고 있었죠. 약간 초점이 흐려진 눈은 꼭 절 유혹하는 듯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그런 그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죠. 전 용기 내어 그녀의 입에 짧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품에 와락 안겨버렸죠. 그리곤 제 입술을 사정없이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온통 핑크색이었습니다. 침대도 이불도 커튼에 책상 의자마저도 온통 핑크였습니다. 나보다 6살이나 많은 누나인데 너무나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그녀의 핑크색 침대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직은 겨울이어서 해가 늦게 뜨는데 그렇게 우린 밖이 환해질 때까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스르르 잠이 들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분명 같이 자고 있던 누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름은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전합니다. 저는 30살에 제 와이프 서지연과 결혼했습니다. 지연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그날 지연의 권유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그녀의 원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지연의 매력적인 몸매와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은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내 가슴을 간지럽혔고 그녀의 달콤한 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연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바로 지연은 하룻밤의 사랑에 임신이 되었고 우리는 연애 기간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지연의 인성과 행실을 단번에 알아보고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나는 소중한 생명을 저버릴 수 없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결혼 초기 저는 지연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다리와 날씬한 허리, 도발적인 눈빛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안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기도 전에 지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불륜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과 분노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화를 냈지만 지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혼하자. 어차피 결혼도 당신이 하자고 해서 해준 거야.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어. 언제든지 당신이 원할 때 제출하도록 해. 어차피 이혼할 용기도 없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연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반드시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만 꾹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그런 저의 마음을 이용하였고, 도덕적 관념을 전부 무시하고, 일말의 양심 또한 전혀 남겨두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대로 망나니처럼 살며 본인의 욕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녀는 불륜을 숨기려는 내색도 없이 제 앞에서 불륜남과 당당하게 통화를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저를 더욱 괴롭혔고, 이제는 정말 지옥에 저를 밀어넣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바람난 와이프와 함께하는 일상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오늘은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될지, 어떤 배신을 목격하게 될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딸 서윤이를 보면서 꾹 참고 버텼습니다. 아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지연의 악행과 폭언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는 모성애는 남아있었는지 서윤이에게는 진심으로 애정을 쏟았고 아이도 당연히 엄마를 좋아했습니다. 비록 배달음식이나 밖에서 사온 반찬일지라도 아이의 식사는 꼬박꼬박 잘 챙겨주었고 불륜남과의 데이트로 바쁜 와중에도 엄마로서의 책임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 나에게는 냉혹하고 잔인한 여자가 어떻게 아이에게는 다정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사리 바람난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로 아내를 향한 분노를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으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서윤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그 사이 아내의 외도 상대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불륜 상대들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륜남인 박준호는 아내의 전담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헬스장에 들렀다가 그들이 탈의실에서 은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두 번째 불륜남 이동훈은 아내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창회를 핑계로 자주 만났고 저는 그들의 문자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음란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구역질이 났지만 역시 이것마저도 참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지연의 몸이 다른 남자의 손길로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라는 구급대원의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매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걱정, 불안, 아니면 은밀한 기쁨. 저는 그 감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내분은 6개월 이상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지연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불륜남 이동훈과 동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동훈은 경미한 부상이었지만
지연은 안타깝게도 중추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슬퍼해야 할까? 동정해야 할까? 아니면 이것이 그녀의 업보라고 생각해야 할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연과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았고, 솔직히 지연에 대한 걱정보다는 서윤이가 슬퍼할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아내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주기적으로 문병을 갔지만 회사 업무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려니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늦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쓰러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이 없는 평화로운 밤을 즐기고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제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매번 서윤이를 데리고 문병을 갔는데 아내가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잠시였고, 하반신마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울음을 터뜨리거나 갑자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윤이를 데리고 병실을 나와서 아내가 흥분을 멈출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애정이 있는 부부 사이였다면 만사 제쳐두고 아내의 옆에 붙어서 위로를 해주고 희망적으로 이끌었겠지만 저는 지연에게 조금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녀에 대한 천벌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에게 또다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연의 심리 상태보다 서윤이가 더 신경이 쓰였는데 지연에 대한 아이의 마음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사고 소식을 처음 듣고 서윤이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고 거의 매일 엄마를 보러 가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먼저 문병을 가자고 권해도 거절하기만 하고 엄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아이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서윤이는 안 온 거야?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은 것 같아. 이제 슬슬 사춘기잖아. 저는 대충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 요즘 학교 공부도 바쁘고 사춘기라 그런가 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사실 저는 서윤이의 태도 변화가 단순한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를 대하는 서윤이의 태도는 예전과 전혀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밝은 성격에 다정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지연이 슬퍼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서윤이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엄마한테 너무 냉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서윤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서윤이가 입을 열었고 그 내용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 맞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서윤이의 발언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서윤이는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학교를 마치고 혼자 엄마를 만나러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병실에 모르는 아저씨가 있더라고. 입구에 숨어서 대화를 엿들었는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같았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는 한참 전부터 아빠를 배신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닌 게 분명해.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해. 결국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윤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아빠가 사과를 해? 아빠야말로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아빠한테 심한 말하고 소리 지를 때마다 아빠는 내가 못 듣게 하려고 항상 신경 쓰던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서윤이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다니. 내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다정한 말투로 말하면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날 병원에 간 거 몰라. 나는 바로 집으로 와버렸거든. 아빠, 이제는 엄마와 헤어져도 괜찮아. 나 때문에 계속 참고 있었던 거지. 나는 아이의 성장을 실감하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연을 향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순수함과 행복까지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좋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목소리도 안 듣고 싶어. 엄마의 진짜 모습은 괴물 같아.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서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꾹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깊은 상처를 받고 엄마를 향한 미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고 지연과의 이혼과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지연이 이미 천벌을 받은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신마비라는 회복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 그녀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참고 견딘 세월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했습니다. 나는 10년 넘게 그녀의 배신과 모욕을 견뎌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서윤이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연의 하반신 마비가 그녀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일단 지연이 퇴원할 때까지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이번 생활이 길어지면서 지연의 난폭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문병을 가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복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수의 결실을 맺기 위해 지연의 히스테리를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할 때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녀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잠시 병원에 들렀는데 문이 열려있는 지연의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살짝 안을 들여다봤는데 지연이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녀의 최근 불륜 상대였던 이동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모진 말로 이별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상태를 보니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동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그가 병실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옆 복도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동훈이 지나가고 난 후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흐느낌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몰래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버림받는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고통을 그녀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집에 돌아와 서윤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서윤이가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중학생 딸과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우리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집을 알아보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윤이도 밝은 표정으로 새 집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연에게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그녀의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그녀의 상황을 고려해 이 정도의 자비는 베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은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의 짐은 병원 근처 원룸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것들도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지연의 퇴원 당일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냉정하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이혼합시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서윤이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지연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후회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를 옥죄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윤이가 나를 반겼습니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서윤이는 내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이제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서윤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새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상쾌한 공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곧 새 친구들을 사귀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윤이가 겪는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밝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가끔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서윤이는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윤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서윤이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연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서윤이에게는 여전히 엄마일 테니까. 서윤아,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알지. 엄마는 우리에게 좋은 분이 아니었어.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가끔은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있던 때가 그리워요. 나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야. 그날 밤 나는 서윤이와 함께 오랜만에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윤이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고, 나 역시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서윤이의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서윤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과연 만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서윤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서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직 엄마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서윤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지연에게 서윤이의 뜻을 전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서윤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이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었고 나 역시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서윤이가 말했다. 예전에는 엄마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슬펐는데 지금은 아빠랑 둘이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정말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윤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지연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한 미움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연민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씨.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다가 지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잘 지내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민우 씨. 그리고 고마워요. 서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서윤이가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윤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속에서 나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가족.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저희는 지금 거의 모든 지인분들의 연락을 끊고 살며 앞으로 해외로 이민을 갈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와 형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마저도 할머니가 제 나이 11살 때 노안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8살 많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9살부터 저를 먹여 살리려고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형 덕분에 저는 국내 명문대에 들어갔고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형은 저의 졸업을 앞두고 4년 동안 만난 형수님과 7개월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과 형수님은 맛있는 식사를 사준다며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형수였습니다. 형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큰 눈은 눈물로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위기 순간 우리를 보호하려고 핸들을 꺾어서 형수님은 타박상 정도만 입었고 저는 다리가 골절됐고 척추에 충격을 가해서 의사 말로는 빠르면 반년 정도는 지나야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상처가 감염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왕래하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형이 키워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형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형수님은 큰 슬픔 속에서도 장례를 치르고 저를 돌봐주느라 바빴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저 때문에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자괴감에 나날이 우울해져 갔으며 여러 번 안 좋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수님은 이런 저를 보며 분노했고 정신 좀 차리라고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너의 형이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 줄 아니? 내가 잘 살아야지. 형수님은 끝내 말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매일 다양한 국을 끓여주고 음식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매일 제 몸을 닦아주셨죠. 형수님이 따뜻한 수건을 들고 제 몸을 닦아주실 때 그날 빨개진 귀를 보고 저는 숨을 참고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회복되었을 때
의사선님은 벽을 짚고 복도를 천천히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운동 시간이 될 때마다 제게 운동하라고 침대 옆에 오셔서 힘없는 어깨로 저를 지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운동 시간이 되었는데도 형수님이 오지 않아서 저는 스스로 일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 자세를 바꿔가며 힘을 주다 드디어 일어설 수 있었죠.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께 제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졌죠. 그런데 복도 끝에 있는 코너를 돌자 형수님이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 전화가 울렸고 대화를 통해 형수님이 왜 저렇게 슬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돌보느라 자주 휴가를 내셨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의 떨리는 어깨를 보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4개월이 좀 넘었을 때 형수님은 저의 고집에 이기지 못해 제가 퇴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빨리 걸을 수 있게 되길 원했고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형수님에게 모든 생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대학교 때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학기 중에도 창업한 선배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졸업 전부터 금융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제안받았지만 그 교통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첫날 밤 저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형수님을 불러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은 저녁에 이미 샤워를 하셨는데 왜 밤에 또 씻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생각하던 중 물소리 속에서 형수님의 불안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형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스스로에게 형수님도 겨우 26살의 젊은 여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욕망을 억제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희 집은 26평 소형 아파트라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형수님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변이 점점 더 마려워졌죠. 참다 결국 형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형수님은 제가 깨어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깜짝 놀라셨고 얼굴에는 약간의 홍조가 돌았습니다.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미소 지으며 한숨 돌린 듯 저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막 샤워한 뒤라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말씀하시며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화장실에서 있었지만 통증 때문에 소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의 수증기는 아직 다 날아가지 않았고 세면대 위는 형수님이 정리하지 않은 옷과 클렌징 폼, 바디워시 등이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바라보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져서 저는 세면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수술한 다리라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 정상인데 그 순간은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옷은 베이지 톤의 실크 드레스로 저녁 식사 후 형수님이 갈아입은 옷이었습니다. 그 원피스는 아직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형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대학도 집이랑 지하철 20분 거리에 있기에 통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오후 수업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옛날 집이라서 열쇠로 여는 구조였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베이지색의 롱 드레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금속 버클의 가방과 크리스탈 샌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그것들은 살짝 열린 침실 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에 형이 전화로 애매하게 말했던 회사의 예쁜 여직원하고
썸을 탄다는 말이 생각났고 형이 드디어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 환경 때문에 내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전혀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참 뒤에 둘이서 나오려는 걸 보고 허겁지겁 도망쳤고 여름 방학이 돼서야 형이 그녀를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이름이 김소연이고 저보다 3살 많으며 강원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저를 보며 여자와 교류할 기회가 적어서 부끄러워한다고 웃었습니다. 그날 생각을 하며 제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세면대 위에 롱드레스를 집어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그 감촉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형수님이 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정리를 하려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수님은 소리를 듣고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형수님은 기꺼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난처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고통스러워 말을 못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그런 저를 보고 눈물이 나려 했고 급히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겨우 혼자 거울 수 있게 되었지만 의사들은 아직도 많은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라고 했죠. 형수님은 다시 직업을 구하셨는데 이번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성과 압박이 컸고 형수님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이 아파트는 40년 된 낡은 아파트로 우리 집은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는 아직 자유롭게 계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집안일을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형수님이 좋아하는 요리도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7월 15일은 형수님의 생일이었지만 형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침 출근 전 제가 저녁에 일찍 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형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나간 후 저는 바로 핸드폰 어플로 장을 보고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형은 없지만 제가 형수님의 생일을 챙겨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저는 식탁에 앉아 형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 들리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대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7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형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걷는 것이 많이 나아졌지만 형수님은 계속해서 계단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치기 싫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형수님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콜택시를 부르고 외투를 입고 휴대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느렸지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안전하게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먼저 형수님의 회사로 갔지만 건물 안은 깜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차에 형수님이 얼핏 오늘 어느 한 회사에 보험 업무가 있어 그 회사에 간다고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회사 근처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식당 앞에서 몇 명의 중년 남성들이
작은 체구의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니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약간 취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가방을 들고 몸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기력해 보였고 남자들의 손길을 막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리에 불편함을 숨긴 채 최대한 당당한 걸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며 형수님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리는 불편했지만 상체 운동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첫인상은 꽤 위압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을 한번 쓱 본 후 형수님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얼굴이 술에 취해서 붉게 변한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저는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형수님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께 실망을 끼쳤네요. 다음 기회에 또다시 술 마셔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화가 났지만 형수님이 곤란해질까봐 참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단순히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이라 제가 끼어들자 더 이상 형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차에 타자마자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오늘 타이트한 정장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치마는 짧아서 앉으면 더욱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제 품에 기대어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긴 다리가 제 기억 속의 이미지와 겹쳐졌을 때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과 풍경을 보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형수님을 부축하며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열쇠를 찾고 있을 때 형수님이 갑자기 저를 껴안더니 벽에 밀어붙이고 제 입술을 물었습니다. 약간 아팠지만 더 강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이해한 후 저는 형수님을 껴안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여자와 처음 키스해본 저는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형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형수님의 따뜻한 체온에 저는 거의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키스에 만족할 수 없었던 저는 빠르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형수님을 소파로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형수님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생일 케이크와 거의 다 타버린 촛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감에 넘쳐 형수님 곁에 앉아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생일이에요. 이 음식들은 내가 직접 만든 건데 이제 다 식어버렸네요. 내일 다시 만들어 줄게요. 분위기를 살린다고 해서 촛불도 샀어요. 내 다리는 거의 다 나았어요. 오늘 오전에 오라던 회사에 연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연봉도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고 저는 형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연봉 액수를 표시했습니다. 형수님은 눈을 내리깔고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려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제가 지켜줄게요. 저는 더 이상 형수님을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었지만 억눌러왔던 감정은 결국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으로 갈망을 느낀 여자였고 저를 떠나지 않은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돌봐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의 누구였든 상관없었습니다. 형수님은 제 품에서 벗어나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입기 시작했고 모든 불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눈부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수님은 테이블 위에 음식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내가 너를 너의 형으로 착각했어. 저는 그녀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줄 알았고 웃으며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형수님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오늘 내가 술에 취해서 너를 너의 형으로 착각해서 실수를 했다는 거야. 그 순간 마치 머리에 얼음물을 부은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수님은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제 너도 거의 나았으니 내가 더 이상 돌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젠 나도 이 집을 떠날 때가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듣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형수님의 떠남을 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심을 속이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저의 예언과 설득 끝에 형수님은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 회사에 적응하는 동안 상사와 동료들도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퇴근 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백화점에서 형수님에게 어울릴 만한 젊은 여성 스타일의 목걸이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형수님은 발코니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장을 본 것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많은 장을 봤어? 저는 기뻐하며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첫 월급을 받았어요. 형수님이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주방 밖으로 내보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는 월급 카드와 목걸이 상자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생일 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제 돈은 형수님이 관리해 주세요. 목걸이는 비싸지 않아요. 이거 사느라 돈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울음을 멈추길 기다리며 계속 음식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 보관할게. 나중에 너가 결혼할 때 써야 할 돈도 내가 맡아둘게. 형수님,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을 거예요. 너는 훌륭하니까 분명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저는 그 당시 형수님이 떠나기로 결심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형수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물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안을 헤매었지만 남겨진 것은 나를 잊어달라는 글자가 적힌 메모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형수님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헤매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본가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실적의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 2년 만에 팀장 자리에 올랐고 1년 후에는 파트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몇 배로 뛰었고 도심의 34평 아파트도 한 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래된 24평짜리 집에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곳에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님과의 추억, 형과의 추억, 그리고 형수, 님과의 추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복도에서 형수님이 발끝을 들어 키스하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을 얻었던 그 순간의 기쁨은 아직도 마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치 우리 형제 곁에 와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저는 여러 여자들과 사귀어 보려 했지만 그중 단 한 명만 제가 먼저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영.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지원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형수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녀가 저를 힐끔 쳐다볼 때 그 눈빛은 순수하고 청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우리 팀에 남기기로 했고 그녀는 저의 팀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제 자신도 놀랄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박은영은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베이지색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선이 깊게 파져 있고 허리 양쪽에 트임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청순함을 약간 깨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약간 취한 듯 제게 기대며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불러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하철 옆 오피스텔이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저를 벽에 밀치고 고개를 들어 제게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매우 능숙했으며 그녀는 목을 살짝 깨물며 그녀가 피임약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흥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 앞에 무릎을 꿇려 할 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당황한 눈빛을 뒤로 하고 셔츠 단추를 채우고 차 열쇠를 집어들고 떠났습니다. 이후 박은영은 몇 번 더 저를 찾았지만 제가 냉담하게 대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이 회사를 발판으로 삼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나 저는 업무상 부산지사로 2달간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매니저 박소연은 저와 같은 나이였고 부산에 먹고 놀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저를 고급 클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몇 명의 미녀들을 불러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미가 없어 좋은 술 몇 병을 주문하고는 술을 잘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에는 좋은 술과 미녀가 가득하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술을 소개하는 매니저로 형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형수님은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깨끗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형수님과 저는 서로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형수님은 재빨리 저의 시선을 피하며 다양한 양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본 형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고 술의 이름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소연은 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는 저와 형수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 술을 소개하는 매니저는 손님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녀에게 모욕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술을 주문했습니다. 중간에 박소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형수님이 저에게 다가와 앉으며 술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가슴에 얹고 목이 메인 채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건가요? 정말 나를 신경 쓰는 건가요?
형수님의 눈은 붉어졌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며 그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요? 당신이 떠난 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형수님은 더 많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요. 형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동을 부렸고 형수님은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와서 저와 함께 살고 결혼하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멍해졌습니다. 형수님은 서울을 떠난 지 2년 후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고 아들은 그녀와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야근할 때는 함께 사는 좋은 친구가 아이를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형수님과의 재회는 저를 깊은 좌절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아픔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형수님이 왜 갑자기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그에게 아이를 낳아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을 선택한 그녀의 결정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형수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수님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였습니다. 반면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도 형수님의 눈에는 언제나 철없는 아이로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제 경솔한 행동을 한 번도 혼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반에서 꽤 성공한 편이라 저를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루해져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중 평소 저와 말이 별로 없던 승우가 내려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야, 너 형수님 잘 지나? 저는 그가 왜 갑자기 형수님에 대해 묻는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형수님 얘기를 해? 형수님을 알아? 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수님이 우리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 저는 담배를 피우던 손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아이? 승우는 연기를 내뿜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실습할 때 너네 형수님이 피검사와 임신검사를 받으러 왔었어. 승우야, 내가 형수님의 진료 기록을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승우는 형수님의 진료 기록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형수님이 임신 확인을 받은 날짜는 제가 형수님과 그 일이 있은 3주 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수님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와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 혼자 아이를 품고 서울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층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형수님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저를 더 닮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주방 문이 열리고 형수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급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형수님은 급히 뒤를 돌아 머리를 정리하는 척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하며 식사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2가지 요리가 더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셔츠 소매를 걷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능숙하게 칼을 다루는 모습을 본 형수님은 몇 번이나 저를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의 아내는 정말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리를 마치며 형수님은 주방이 좁다며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바닥에 널려있는 장난감들과 앉아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낯설고 비현실적이지만 오랜만에 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앉아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의 대답은 김은석이라고 말했고 은석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의 남자친구죠? 저는 잠시 멍해졌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엄마의 남자친구처럼 보이니? 은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는 괜찮아 보여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해 형수님을 놀라게 했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형수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은석이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입을 삐죽이며 커다란 눈동자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며칠 후에 유치원 운동회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빠랑 엄마가 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빠가 없어서 참가할 수 없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저를 놀려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석이를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은우에게 구체적인 활동 시간을 물어본 후 약속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날 같이 가줄게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때 형수님이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우의 말을 듣고 형수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아빠가 필요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아빠가 없어요. 형수님은 입술을 꽉 다물고 국을 내려놓고 등을 돌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 이루어졌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은석이는 제가 씻겨 주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 있는 접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형수님은 접시를 놓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저한테 맡겨요? 형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 물을 잠그고 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이 움찔했지만 저는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형수님,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은석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를 돌보고 함께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서울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 관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당신과 은석이를 돌보고 싶어요. 형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저를 바라보며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내 생일에 너를 형으로 착각한 게 아니었어. 난 그저 내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형을 배신하는 것 같았고 나쁜 여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쳤어.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괴로웠어. 결국 수술대에 누웠지만 너와 내 아이를 지우지 못했어.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석이에게 미안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었어. 형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후 저는 부산으로 이직을 했고 은석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 고급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형수님은 제 지원을 받아 술집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화장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에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은석이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머물다 보면 친인척 지인들을 마주치게 될 텐데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가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